박근혜 대통령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외교 성과 평가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강산에서는 모처럼 만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치러지고 있는데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와 망명을 함께했던 김덕홍 씨의 회고록이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들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과 짚어봅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오늘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에 대한 지금 상임위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데 계속 좀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몇 가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재작년이었던가요? 작년이었던가요? IS에 김군이 이제 IS에 이제 김모 군이 투신을 해서 활동을 했는데 5월 말 이후에 행적이 두절됐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작년 여름에 네. IS에 이제 포섭돼서 유인 납치된 걸로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국정원에서 오늘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금년 5월 이후로 현재 그 활동 상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했거든요. 예. 그걸로 본다면 통상 이제 그 테러 단체 관련 정보 수집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국제 정보 공동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5월 이후면은 지금 이제 5개월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 동안에 이제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이런 징후 첩보를 하나도 입수하지 못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살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 그러면 살아있지 않으면 네. 다른 어떤 방법으로 뭐 이 행방이 묘연하다든가 아니면 사망 가능성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 예. 이럴 경우에는 사망했으면 사망했다고 하는 결정적 근거를 갖지 않고서는 국정원이 적당하게 발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생존했다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망 여부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좀 저희들이 그걸 국정원이라든가 정보기관에서 확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망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망했다고 믿을 만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가 방송에서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예. 우리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보망을 갖고서도 수집할 수도 물론 있겠으나 예. 그거보다는 이제 여러 선진 정보기관과의 공동 노력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징후가 없는 한은 우리 내국인을 갖다가 사망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사망했을 거와 관련이 되는 흔히 육하 원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 네. 어디서 어떻게 사망이 됐는지 그러면 시신은 어떻게 됐는지 여러 가지 이렇게 추적을 하다 보면 정보 활동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이거는 사망했을 수밖에 없구나.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릴 만한 구체적인 징후 관련 첩보들을 많이 입수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그런 징후 관련 첩보를 얻기가 그만큼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생존해 있지 않기 때문에 활동 양상이 전혀 부르지가 않다. 뭔가 움직임이 있으면 뭔가 흔적이 남을 텐데 그런 것이 없다는 말씀인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5월이라고 이렇게 시한을 딱 밝혀졌어요. 5월 이후에 없다. 그럼 5월까지는 살아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생존 확률이 매우 낮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국정원에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좀 공개를 했는데 북한의 김경희가 평양에 칩거 중이다. 또 건강이 그리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소식 중에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관심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김경희인데 김경희의 생존 여부와 관련해서 그동안 이 국내 언론에서도 이 다양한 견해들이 많았거든요. 저도 시조일관 죽지 않았다. 죽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됐든 간에 장성택을 처형함으로써 김정은이가 현재 국제사회에서 가장 잔인한 독재자 그리고 북중 관계의 엄청난 그런 후폭풍 이런 게 있는데 김경희라고 하는 인물까지도 죽여놓고 아니면 자연사 했을 때 장례식 하나 제대로 안 치르면 김정은이는 정말 이제 살아날 방법이 없다. 어떤 폐륜화로. 네, 폐륜화로. 그렇기 네. 때문에 김경희를 그렇게 일각에서 얘기하는 대로 죽였거나 아니면 죽었어도 무시하거나 이러지 못할 이런 걸로 저는 반드시 김경희는 살아있다고 쭉 얘기를 해왔는데요. 오늘 국정원 보고로 인해서 확인이 됐다. 네. 저 얘기는 바로 뭐냐. 제가 말씀드린 논리. 현재 김정은이는 체제의 정통성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리고 체제의 안정성도 현재 약간은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경희마저 이게 죽일 수는 없고 김경희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이런 언제라도 정치적으로 필요하면 네. 원래 김정은이는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는 언제라도 써먹을 수 있다. 또 공식 석상에 공개할 수도. 그렇죠. 왜냐하면 뭐 사성 장군도 갑자기 지금 뭐 이등병으로 강등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경희가 저렇게 건강까지 좋게 된 거는
완전히 이 만병에 다 온갖 병으로 다 되어 있는데 치료해주지 않았으면은 살아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지금 국정원이 건강이 좋아졌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김정은이가 살리려고 정치적인 이유로 김정은이는 지금 모든 게 자기 체제를 안정시키고 공고히 하는 거 이외에는 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인을 써먹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해서 치료를 해줬다. 그 결과 저렇게 살아있고 앞으로 김정은이 체제의 어떤 그 안정성 확보에 상당히 이제 활용할 네. 그런 유혹을 느끼는 단계가 가까이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에는 언젠가는 한번 공식적으로는 공개할 날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정원 첩보로 네. 저게 확인이 됐으면 머지않아서 김경희를 공식 예를 들어서 석상이. 이제 북중 관계가 이제 정상화될 시기라든가 김정은이가 나름대로 조금 확고한 기반을 갖췄다든가 아니면 역설적으로 굉장히 코너에 몰린다든가 이럴 때는 극적인 카드로 김경희의 입을 통해서 우리 김정은이 도와달라. 우리 김정은이 훌륭한 지도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정은이를 체제 우상화하는데 굉장한 활용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국정원이 의미 있는 공개를 하나 했는데 이번에 사실 10.10 노동당 70주년 행사 때 좀 뭐 미사일 발사라든가 어떤 도발이 있을 거로 봤는데 북한이 안 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중국의 압력이 있었다. 이걸 확인해 줬습니다. 이건 어떻게 확인해요? 이것도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평가한 것을 이제 국정원이 확인해 줬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만큼 중국 쪽 입장에서도 현재 한반도 동북아에서의 그런 그 미국과 중국, 일본과의 어떤 그 각축 관계 이런 게 굉장히 아주 유동적성이 굉장히 큰 그런 환경으로 지금 바꿔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산을 다 활용해야 돼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장성택 처형 때문에 네. 김정은이가 너무 믿고 이런 김정은이를 끼고 돌다가는 시진핑이가 국제사회에서 쓸 땅이 없다. 이런 게 컸기 때문에 김정은을 버리다시피 버리는 것 같은 흉내를 내므로써 오히려 시진핑의 국제적 위상도 커지고 또 김정은이의 잘못된 행각도 고쳐주고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한 건데 이 효과가 지금 이제 실효를 거두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도 이번에는 중국이 얘기한 대로 유인산 카드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화답한 거. 그래서 미사일 이런 발사도 안 하고 이번에 이제 곧 있게 될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이런 행사도 따라주고 이러면서 김정은이가 이제 중국의 체면을 많이 세워주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또 김정은 카드를 활용해서 한국을 또 말하자면 외교적으로 활용하고 또 미국과의 압력 카드로 쓸 수도 있고 또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카드로 활용할 수 있고 이래서 중국과 북한이 서로 생각하는 게 맞아 떨어졌다. 계산 속이 맞아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살림처럼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이제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렇게 미사일 발사도 중국 얘기한 대로 옛날 같으면요. 김정은이가 자기 체면 상해한다. 내가 왜 중국말 듣냐. 나는 내달해. 지금 얼마 전까만 해도 중국 저기 뭐 무슨 타령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선전을 하는데 이런 것 없이 고무에 들은 이유는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 주는 것이 서로의 국익을 증대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국정원 보고는 결국은 이제 앞으로 북중 관계가 그동안에 얘기했대로 과연 중국이 북한을 버렸냐. 전략적 가치가 없어졌느냐. 이런 거에 종지부를 찍어주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 북중 관계는 이제 한반도에서 한미일 삼각 공조에 대한 북중의 견제 세력화가 굉장히 강해질 것이다. 그만큼 한반도에서의 안보 환경, 우리 외교에 말하자면 적극적인 공간이 넓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전략적인 외교 카드를 활용하는데 지금보다도 더 많은 머리를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철저한 외교 셈법을 찾아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냉정하게 생각해야죠. 이제는 짝사랑은 게 지났다. 왜 짝사랑해야 되느냐. 북한을 꼭 버린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메시지를 많이 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선 것 같은.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대북 경사론, 중국 경사론까지 나왔거든요. 이것이 이제 다시 원위치되는 이게 이제 행이 될지 불행이 될지는 우리가 어떻게 이 환경을 따르냐에서 많이 달라진다. 그러나 지금같이 중국의 외교적인 입장과 미국의 외교적 입장을 지나치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우리 외교를 하면 이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때 오바마 대통령이 국제 룰을 지키지 않으면 한국의 목소리를 내달라. 이렇게 되면 자칫하면 우리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 중간에 이제 낄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오바마가 네. 중국이 국제법 위반하면 한국 목소리 좀 내, 반대 목소리 좀 확실해. 이 얘기는 단순하게 중국 경도론을 불시키는데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하나 갖고는 안 된다. 후속 외교 조치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벌써 뭐냐. 한국 내에서 자꾸 중국이 북한을 버렸다고 하거든요. 미국이 보기에는 북한을 버린 거 아닙니다. 아닌데. 근데 북한을 버렸다고 그러고 한중이 굉장히 긴밀해지는 것 같으니까 너 그러면 미중과 이 갈등이 있을 때 한국이 한미 동맹차에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는지 아니면 전략적 협력 관계는 중국 입장을 고려해서 흔히 얘기하는 균형 외교를 하겠는지 제가 보기에는요. 균형 외교라는 단어는 제가 한국이 쓰기에 굉장히 시기상조다. 사람으로 치료 같으면 지금 대학교 입학했는데 저 대학 교수하고 똑같은 시험 문제 풀겠다고 문제 내달라는 거랑 똑같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동맹 외교가 전략적 협력 외교보다 한 수 위다. 이거를 동맹 중시한다 하는데 어느 정도 중시하는 게 내가 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남중국해에서 지금 갈등 관계 있는데 한미 동맹관 가면 말로만 동맹이 중시하지 말고 외교적으로 조치를 통해서 눈에 보이게 실효적인 입장을 보여달라 이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카드고 또 하나는 바로 뭐냐. 이번에 유인산 카드를 통해서 북중 관계가 생각한 것보다 빠른 속도로 가까워지는 걸 미국이 이제 경계를 해야 되겠다. 이 경계하는 데는 미일 동맹이라는 축 하나 갖고는 미국도 힘들다. 왜? 북한은 바로 한국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맞붙어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 카드를 확실하게 한미 동맹 차원뿐만 아니라 한미일 삼각의 축으로 불러들여야 되겠구나. 왜? 앞에서 말씀드린 북중 관계가 이제 전략적 정상화로. 카드가 있느냐 아니라 정상화로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한미일 공조관계도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이럴 때 이런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한국 입장을 분명하게 국제사회에 보여줘야만이 네. 오바마 입지도 크고 미국의 정책이 성공한다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줌으로써 미국이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국제 질서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큰 틀의 셈법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너희들 얘기를 분명히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외교적 국력을 좀 더 키워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도 들려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아직은 균형력에게는 우리가 힘이 붙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닿지 않는데 힘을 과시하면 헛북 떤다고 봐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개인 관계에서도. 그리고 힘이 있을 때 보이면 상대방이 무서워합니다. 왜?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점에서 균형 외교를 하면 잘못하면 무시당하고 성과도 못 성과도 받고. 하나도 못 얻고 속된 말로 본전도 못 찾는 거죠. 그래서 균형 외교는 이미 과거 정부에서 헐려다가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거 참여정부에서. 네. 지금도 균형 외교는 동맹 관계의 틀 속에서 우리가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과 일본,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를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현재 주적이 북한입니다. 아직 일본과 중국 이거 우리 경제력 갖고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가 사실 어렵다는 것을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균형 외교는 아직 좀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지금 국정원 오늘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의 소형화 핵기술이 없다고 판단한다. 사실 지난 국정감사 때는 뭐 한 7개 정도는 뭐 가지고 있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었는데 국가정보원에서는 약간 다른 해석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국정원 정보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국방부가 2015년도 국방백서에서 금년 1월 달에 발표한 네. 국방백서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소형화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 했어요. 상당한 수준은 정말 상당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북한이 소형화 기술을 거의 완성을 해서 현장 실전 배치할 가능성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국방당국에서 우리 국회 보고에서도 실전 배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분명하게 국회에서 공개 발언을 했어요. 근데 국정원이 핵기술 아예 없다고 딱 딸려 말했거든요. 네. 과연 저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느냐. 저들같이 헷갈리죠. 외교안보를 다룬 사람 입장에서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북한의 핵 미사일 압박에 대한 사드 배치 문제. 그렇죠. 그렇잖아요. 명분 정당성이. 그리고 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에 대비한 킬체인과 그다음에 이제 그 KAMD. 이런 문제 이게 뭐 엄청난 조단위 예산이 들어가고 엄청난 한미 갈등 요인도 될 수 있잖아요. 현재 사드 문제 같은 거는 한미 중 삼각 간의 갈등 잠복이 그래서 아직까지도 3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과 이 그런 대북 억지력 그런 장비 첨단 이런 거 하고 저 이
소형화 기술은 아예 없다고 딱 달려 말한 거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억지 수단을 갖추는 이런 연합 방위 체제를 구축하는 문제와 저는 이런 소형화 기술 판단 문제가 국방부와 국정부가 다르다. 이런 거는 국민들한테 상당한 혼선을 주기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 공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핵 기술이 없다고 판단하면 근거가 뭐냐? 지금 아예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 소형화 기술 아예 제로 상태인지 국방부에게는 상당한 수준은 그러면 없다는 거고 상당한 수준과는 이거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이거 하늘과 땅 사이예요. 그 차이의 개념이 뭐냐? 근거가 뭐냐? 그럼 미국이 KAMD라든가 킬체이라든가 사드라든가 우리가 그런 걸 구체한 거는 저 소형화 기술도 하나도 없는데 물론 없다고 놓아둘 수는 없지만은 네. 이런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균형 맞지가 않다. 그래서 저건 추가적으로 이 좀 보조 설명이 따르지 않으면 왜냐하면 국가 안보도 있잖아요. 국민의 지지와 이해 없이는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송광이가. 그래서 저거는 추가적인 보충 설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렇게 지금 정부 차원에서. 네, 속보만 가지고는 사실 좀 판단하기는 좀 이래지 않나, 이래지 않나 그런 말씀이고요. 사실 오늘 좀 다른 이야기를 원래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지금 이제 남북 이산가족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좀 신뢰관계가 좀 덜 쌓여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거 과연 될 거냐 말 거냐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통해서 우리 남북 관계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과거에 북한 같으면 이번에 안 했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통상적인 북한의 패턴을 보면 이것도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의 추세는 한반도에서 이런 남북 관계 안보 상황은 중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건설적인 역할을 벗어나는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이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이제 북한의 본질적인 본성이 드러났어요. 얼마나 지금 난리치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조용하다가 그것도 중국을 의식한 일종의 숨 고르기 현상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중국의 실질적인 입장은 언제 나오느냐? 한중일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그 이산가족 행사까지는 이산가족 행사가 일주일 정도 지내지 않습니까? 26일까지 세 번에 걸쳐서 상봉이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상황의 변화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이산가족 행사까지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냥 치르고 나간다. 그리고 이제 한중일 그다음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고 다시 이제 8.25 합의에 의해서 약속한 당국 회담까지 갈 건지 또 당국 회담이 갈 경우에는 또 남북 간에 민감한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5.24 조치 문제 등등 이런 거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건지 북한이 지금 굉장히 셈법을 다양한 방법을 할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대로 보면 일단 당국 회담이 열릴 수 있는 여건까지는 북한도 판을 깨지 않고 먼저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이제 북한에 대한 동조 세력이 늘어나기를. 왜냐하면 지난번 그 지뢰 사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완전히 북한 이거 안 되겠다.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하니까 우리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엄청 올라가고 지금 보수 진보할 것 없이 굉장히 똘똘 뭉쳐있지 않습니까? 북한 교육 좀 시켜야 된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북한이 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일종의 환심사기 작전, 환심사 유도 전략 이런 전략을 통해서 국내 동조 세력을 넓히면서 우리한테 추가적인 이런 양보를 얻어내려는 그런 전략으로 당분간은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짧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 중국에 사실 굉장한 지렛대를 지금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한중일 삼국회담 이후에 중국이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태도를 취할까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북한 문제라든가 북한 핵 문제, 통일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중국은 있잖아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6번 만났지만은 이게 외향적이고 외교적인 프로토콜 상으로 대우해주고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치 북한을 버린 것 같이 착각이들도 엄청 잘 들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 대중 정상이라는 우리한테 이런 마이너스적인 의미까지 주게 될 정도로 잘해줬어요. 그러나 외교의 본질적인 측면, 즉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서는 남북한에 대한 정책이 하나도 안 바뀌어졌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도 나올 것이다.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히려 북한을 더 이상 자극하지 말라. 북한을 더 이상 코너로 만들지 말라. 코너를 만들면 중국이 영향력을 건설적으로 행사하는데 어렵다. 우리가 많이 달랬다. 많이 달랬다. 앞으로도 더 달랠 것이다. 왜냐? 그래야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야 미중이라고 하는 G2 국가로서의 위상이 손해받지 않고 그 틀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에 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